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죠? 자신이 사랑하는 소년에게 나무 그늘부터 열매, 마지막엔 잘려나간 밑동까지 끊임없이 주기만 하는 나무의 희생을 담고 있는데요. 그처럼 사람에게 나무는 쓸모가 있는 대상으로 주로 인식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독일의 숲 전문가 페터 볼레벤이 쓴 나무 수업인데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나무가 아닌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구상의 한 생명체로서 생존의 본능을 가진 나무, 그들 자체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20년 넘게 독일의 산림경영지도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산림 관련 공무원으로 일한 페터 볼레벤은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무들을 보며 이것들을 어디에 써먹어야 할까, 이것들의 상품 가치는 얼마나 될까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숲에서 나무와 하루하루 함께하면서 차츰 나무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나무도 사람처럼 특별한 감각과 감정을 갖고 서로 소통하며 살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늙고 병든 이웃을 서로 돌보고 한 나무가 공격을 받으면 주변의 다른 나무에게 위험을 알린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나무들의 생존을 위한 연대, 고통과 상처, 사랑과 우정 등 숲에서 펼쳐지는 나무들의 이야기는 인간 세상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독일 최고의 숲 전문가 페터 볼레벤이 들려주는 나무들의 사생활 이야기. 오늘은 나무들의 우정과 나무의 언어 부분 읽어드릴 텐데요.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우정. 몇 년 전 내가 관리하는 너도밤나무 보호구역에서 이끼에 덮인 이상한 돌을 발견했다. 나중에 보니 벌써 몇 번이나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곳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그 돌이 눈에 띄었던지 나는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굽혔다. 자세히 보니 모양도 이상하고 살짝 휜데다 속이 텅 비어 있었다. 이끼를 살짝 들추었더니 그 밑에 나무 껍질이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돌은 돌이 아니라 나이 많은 나무였던 것이다. 보통 너도밤나무 껍질이 그런 식으로 이끼에 덮여 있으면 몇 년도 못 가 썩고 만다. 그런데 이 껍질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게다가 아무리 용을 써서 잡아당겨도 땅에 찰싹 붙어서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다. 주머니 칼을 꺼내 조심조심 밑을 파보니 초록색 층이 나왔다. 초록색? 초록은 신선한 나뭇잎의 엽록소나 살아있는 나무줄기에 저장된 영양분에서밖에 볼 수 없는 색깔이다. 그 말은 곧 이 나무 조각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다.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니 그 돌을 중심으로 직경 1.5m 정도 되는 원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러니까 그 돌은 수령이 오래된 아주 큰 나무 그루터기의 자투리였던 것이다. 속은 오래전에 완전히 썩어 부식토가 되었지만 테두리는 아직 온전히 남아 있었다. 원의 직경으로 미루어 나무의 나이가 좋기 400~500년은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산 나무의 자투리가 어떻게 오랜 세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세포는 당의 형태를 갖춘 영양분을 소비한다. 또 호흡도 해야 하고 아무리 조금이라도 성장을 해야 한다. 잎이 없다면, 광합성을 못한다면 불가능한 일들이다.
지구상의 어떤 생물도 이렇듯 수백 년에 이르는 굶주림을 견딜 수는 없다. 나무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혼자 살아가는 나무 그루터기라면 말이다. 하지만 이 나무는 누가 봐도 달랐다. 뿌리를 통해 이웃 나무들의 지원을 받았던 것이다. 이런 이웃 간의 교류는 뿌리 끝을 감싸며 자라 그 뿌리의 영양 교환을 돕는 균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직접 서로의 뿌리가 뒤엉켜 하나의 뿌리처럼 결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돌의 경우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알아낼 수 없었다. 억지로 뿌리를 파헤쳐 나무에 손상을 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다. 그 나무를 둘러싼 주변의 너도밤나무들이 그것에게 당을 공급하여 그것의 생명을 유지해 주었다는 사실 말이다. 나무들은 뿌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사실은 경사진 땅에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경사면에서는 비가 오면 흙이 씻겨나가기 때문에 얽히고 설킨 지하의 네트워크가 그대로 드러난다. 실제로 학자들은 같은 나무종의 개체들이 대부분 그런 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 영양분을 나누고 이웃이 위험에 처할 때 도움을 준다고 말이다. 한마디로 숲은 개미 집단과 비슷한 슈퍼 유기체인 것이다. 물론 그건 지나친 결론이라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무 뿌리들이 아무렇게나 뻗어나가다 보면 같은 종의 나무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키게 마련이고 또 그러다 보면 하는 수 없이 영양분도 교환하면서 일종의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지만 그것은 그저 기브 앤 테이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이다. 그런 메커니즘 자체는 숲의 생태계에 큰 득이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무들의 적극적 상호 지원과 도움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그렇지 않다. 자연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되지 않는다. 식물들은, 그러니까 나무들 역시 자신의 뿌리를 다른 종의 뿌리와 심지어 같은 종 다른 개체의 뿌리와도 구분할 줄 안다. 그렇다면 왜 나무들은 그런 사회적 존재가 되었을까? 왜 자신의 영양분을 다른 동료들과 나아가 적이 될 수도 있는 다른 개체들과 나누는 것일까? 이유는 인간 사회와 똑같다. 함께하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나무 한 그루는 숲이 아니기에 그 지역만의 일정한 기후를 조성할 수 없고 비와 바람에 대책 없이 휘둘려야 한다. 하지만 함께하면 많은 나무가 모여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고 더위와 추위를 막으며 상당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고 습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환경이 유지되어야 나무들이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러자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개체가 자신만 생각한다면 고목이 될 때까지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나무가 몇 그루 안 될 것이다. 계속해서 옆에 살던 이웃이 죽어나갈 것이고 숲에는 구멍이 뻥뻥 뚫릴 것이며 그 구멍을 통해 폭풍이 숲으로 밀고 들어와 다시 나무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또 여름의 더위가 숲 바닥까지 침투하여 숲을 말려 죽일 것이다. 그럼 모두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나무는 한 그루 한 그루 전부가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 주어야 하는 소중한 공동체의 자산이다.
따라서 병이 든 개체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하여 죽지 않게 보살펴야 한다. 지금 나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회복한 나무가 다음번에 내가 아플 때 나를 도와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은회색 아름드리 너도밤 나무들을 보면 저절로 코끼리떼가 떠오른다. 코끼리들도 서로를 보살핀다. 아프거나 허약한 동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심지어 죽은 동료조차 함부로 내버리지 않는다. 모든 나무는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다. 나무의 언어. 흔히 언어는 인간만 지닌 표현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말을 할 줄 아는 생명체는 우리 인간뿐이다. 그렇다면 나무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모를까? 혹시 나무에게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있다면 어떤 능력일까? 어쨌거나 나무의 말을 우리 귀로 들을 수는 없다. 다들 워낙 과묵하셔서 통 말씀이 없으시니 말이다. 바람이 불면 가지가 삐걱거리고 잎이 쏴하기도 하지만 그건 바람에 의한 수동적 결과일 뿐 나무가 직접 내는 소리는 아니다. 나무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알린다. 바로 향기다. 아프리카의 기린은 우산 아카시아를 먹는다. 아카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 대식가가 그야말로 불청객이다. 그래서 아카시아는 이 기린을 쫓아버리기 위해 기린이 자신에게 입을 대자마자 곧바로 몇 분 안에 유독물질을 잎으로 발송한다. 그럼 기린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른 나무에게로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먹지 않고 굳이 100m나 뚝 떨어진 곳까지 걸어간 다음 다시 식사를 시작한다. 그 이유가 정말 재미있다. 잎을 뜯어먹힌 아카시아는 경고의 가스를 방출하여 주변 동료들에게 여기저기 왔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 즉시 옆에 서 있던 나무들도 똑같은 유독물질을 잎으로 내려보내 재앙을 방지한다. 기린은 이미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좀 떨어진 곳까지 가서 아직 경고를 받지 못한 나무의 잎을 뜯어먹는 것이다. 혹은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가서 잎을 뜯어먹는다. 향기의 메시지는 공기를 타고 옆 나무로 전달되기 때문에 바람의 역방향으로 걸어가면 바로 옆에 있는 아카시아도 기린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꼭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숲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너도밤나무, 가문비나무, 참나무도 누군가 자신의 잎을 갉아먹으면 그 사실을 고통스럽게 인식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애벌레가 만나게 나뭇잎을 갉아먹으면 베어먹힌 자리 주변 잎의 조직이 변한다. 나아가 나무도 부상을 당하면 인체처럼 전기 신호를 송출한다. 물론 이런 전기 자극은 수백만 분의 1초 안에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우리 인체와 달리 분당 겨우 1cm밖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애벌레의 입맛을 망치는 방어물질이 잎에 저장되기까지는 무려 1시간이 걸린다. 나무는 이렇게 느리다. 아무리 위험이 닥쳐도 그것이 나무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다.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나무의 각 부위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절대 따로 떨어져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정보가 나무 전체로 퍼져나가고 나무는 잎을 통해 향기를 발산한다. 아무 향기나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목적에 맞는 특수 향기를 발산한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같은 종의 애벌레가 다시 공격을 해올 경우 곧바로 방어 태세에 돌입할 수 있다. 숲에는 나무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잡목도 있고 풀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식물종들이 그런 식의 상호 교류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들판으로만 나가면 식물들이 정말로 과묵해진다. 경작 식물들은 인간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런 식의 상호 협력 능력을 대부분 상실한다. 그래서 귀도 먹고 입도 막히고 그로 인해 곤충의 쉬운 먹잇감이 된다. 현대 농업이 과도한 농약을 필요로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의 농업도 숲을 들여다보고 배워 밀과 감자에게 수다의 즐거움을 돌려줄 수 있다면 아마 들판도 우리의 식탁도 훨씬 풍요롭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앞에서 나는 나무들이 아주 과묵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연구 결과가 이런 나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모니카 갈리아노 교수가 브리스톨 및 피렌체의 동료 교수들과 함께 땅바닥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큰 나무는 실험실에서 키우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옮길 수 있는 묘목으로 실험을 했다. 그랬더니 정말로 나무가 말을 했다. 뿌리에서 나는 주파수 220Hz의 나지막한 탁탁 소리를 측정기가 잡아낸 것이다. 탁탁 소리를 내는 뿌리라고? 그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호들갑인가? 죽은 나무도 불에 넣으면 타닥거리는 것을. 하지만 실험실에서 확인한 소리는 나무끼리도 서로 들을 수 있는 소리다. 측정기에 연결하지 않은 묘목의 뿌리도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220Hz의 탁탁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묘목의 뿌리 끝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 말은 식물들이 그 주파수를 인식한다는, 다시 말해 들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인간 역시 음파를 이용하여 소통하는 생명체인 만큼 어쩌면 나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잘하면 앞으로 주파수를 이용해 너도밤나무, 참나무, 가문비나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물론 아직은 그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된 걸음마 수준이다. 하지만 다음번에 숲을 거닐다가 나지막하게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 잘 들어보라. 어쩌면 바람 소리가 아니라 나무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소리일지도 모르니.